자, 이제 우리 그 핸드아웃 7장 보세요. 7장 보시면 이제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펜딕스는 이제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어펜딕스에서.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정리할 시간도 있을 텐데, 어펜딕스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감을 좀 얻기를 바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1장에서 조직행동 개괄을 우리가 쭉 봤어요. 크게 이제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과 조직 전체 수준에서 조직행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행동 연구의 흐름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아주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그죠? 3장은 이제 셀프 컨셉서부터, 그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이제 직무에 대한 태도 혹은 조직에 대한 태도, 그리고 5장 지각, 그리고 6장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웠죠. 7장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집단 수준의 조직행동 연구 수준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야말로 집단, 그리고 집단의 한 형태인 팀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팀 내에서 발생하는 컨플릭트, 갈등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갈등은 우리가 앞에서도 4장에서 가치 갈등 이야기할 때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팀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자, 집단, 우리가 집단을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집단을, 개념을 한번 봅시다. 집단 개념이 무엇인가. 사실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르거니제이션, 조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공통점을 먼저 보면 집단하고 조직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조직이 그 규모가 더 크겠죠. 뭐 작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조직이 집단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의 특징은 조직 내에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조직 내에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조직 구조, 예를 들면 디비저널 스트럭처라는 거 있잖아요. 사업부 조직, 이렇게 글씨를 쓰다 말이죠, 제가. 디비저널 스트럭처, 사업부 구조라는 거 있잖아요. 사업부 구조 잘 안 나온다.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사업부 구조라고 했을 때, 잘 나옵니다. 말씀드리지만 화이트보드보다 칠판이 좋아요. 칠판이 좋은데 칠판을 쓰면 또 이게 비쳐서 또 반사가 돼서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사업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디비전별로, 그죠? 디비전이 뭐 한 3개가 있다. 그럼 이 디비전별로 이제 펑셔널 유닛이라고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부 조직인데, 이 사업부 조직 내에 보면은 요 사업부마다 이렇게 기능 단위 부서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집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내에는 집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너무 딱딱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랜드라는 회사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랜드 회사는 지금 이제 사업 영역이 다양해요. 자기네들 지금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의식주 휴미락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사업 영역을 이렇게 6가지 단어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가장 먼저 이제 이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의죠. 옷, 의류 쪽에. 그 다음에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슐리. 그다음에 피자몰도 있는 것 같아요. 피자몰. 그리고 주는 이제 이랜드 건설이 있고요. 슈는 그 제주도에 가면은 켄싱턴 호텔이라고 있어요. 켄싱턴 호텔. 미는 모르겠다. 생각나는 게 없고 딱도 생각나는 게 없네요. 하여튼 사업 영역이 이렇게 5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이랜드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의죠. 근데 이제 이랜드가 어떻게 이제 회사가 거의 이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냐 그러면 처음에
의류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잘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80년대에 가면 80년대 초에 그죠? 교복이 철폐되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는 그 학생 교복들 있잖아요. 그 교복 말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도 안 되겠다. 한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부모님 세대 되시나요? 그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교복을 입었어요. 그 남자들은 이렇게 호크 달린 일본식 교복 있잖아요. 검은 거 이렇게 목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호크 채우는 거. 그리고 여학생들은 이렇게 하얀 칼라 달린 그 교복, 검고 하얗고 이런 교복들. 뭐 말죽거리 잔혹사나 친구, 영화 친구에 보면 그 장동건이나 유호성이 입고 나오는 교복들 있죠. 그것이 없어진 게 80년대 초반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교복을 안 입은 세대가 89학번서부터 대략 70년생서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88학번까지는 입은 걸로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찌됐건 교복이 철폐되면서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의류 시장에 뛰어들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당시에도 이제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이제 입을 수 있는 의류가 있긴 했는데 워낙 고가라 일반 청소년들이 입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중저가 의류를 만들어서 유행에 민감하고 이제 뭐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니까 옷차림에도 관심을 갖죠. 그래서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 앞에서 하나의 점포로 시작을 했다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조직이 이제 개인 기업에서 조직 구조가 기능 단위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능 부서를 갖고 있는 조직.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다시 설명드려야겠다. 처음에는 개인 기업이 있을 때는 사장님이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옷도 디자인도 하고, 그 다음에 재단도 하고, 그 다음에 옷 만들 때 천이랑 뭐 지퍼라든가 단추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구매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옷 팔아야죠. 뭐 직영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기도 하겠지만, 뭐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기 혼자 디자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죠. 의류학과나 의상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뭐 아니면 디자인에 전문적인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의류를 만들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류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죠?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혼자서 미싱 갖다 놓고 막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집 지하실에 가서 뭐 미싱 한 10개 정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면 미싱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있잖아요. 그죠? 보조해주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한 20명 있다고 치고 디자인 한 4명 있다고 치고 구매 담당하는 사람 5명 있다고 치면 벌써 몇 명이에요. 사람들이 한 30명 이상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른바 뭐 총무, 경리 담당하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인사팀으로 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조직 내에서 그죠? 작은 조직 내에서 세포가 분열하듯이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내에 이런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조직과 집단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 기업에서 기능 단위 조직으로 커지고요.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뭐 유통 쪽에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하고 집단과의 관계는 조직 내에 집단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집단이 모여서 조직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오부족이 모여서 고구려를 만들었잖아요.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전로부, 순노부, 그죠? 이런 부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부족, 전에는 시족들이 모였겠고요. 그래서 작은 어떤 집단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조직 내 집단이 존재하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집단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집단은 조직과, 그죠? 개인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중요해요. 우리 3페이지 핸드아웃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집단은 인플로이와 그 다음에 organization, exchange라는 말이 나와요. 교환을 해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면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조직과 개인을 연결한다, 집단이 뭐 매개한다 이런 말 써도 돼요. 매개한다 이런 말 써도 돼요. 이해 안 되시죠? 볼게요. 그러면 조직 내에 집단이 존재하고, 이 조직 내에 있는 집단은 조직과 개인을 연결시켜준다, 익스체인지,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3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조직 문화가 있고, 조직 문화에 따라서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실제들이 존재해요. Organization Practice.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들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떤 관습적인 거라고 보셔도 돼요. Practice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서포트라는 거 한번 봅시다. 서포트는 지원이죠. 지원. 자, 예를 들면 생산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생산 부서. 그죠? 근데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 그죠? 예를 들면 생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죠? 개인들이 욕구가 다양해요. 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거야. 아니면 난 일의 성취감을 맛볼 거야. 나는 목표를 달성해야지. 나는 자아실현할 거야.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역할에 따라서. 지금 3페이지 그 그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지원 부서인 인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조직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생산 부서에서 일하는 조직 개개인들에게 무엇을 지급할 수 있어요? 급여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페이 있네요. 페이. 그죠? 급여도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물이라든가 커피 같은 거 갖다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사부서하고 총무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인사총무의 일을 섞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집단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자, 페이 다시 한번 가봅시다. 급여를 주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급여를 회사에서 개인들 구성원들한테 주나요? 그렇게 안 하죠. 인사부를 통해서. 그죠?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조직에서,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조직 구성원의 급여 항목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하잖아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CEO가 직접 급여를 줄 수 있지만, 한 10,00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있으면 각각의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해서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개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집단을 통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대학생 마케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빛내는 건 맞는데, 학교 빛내는 것 전에 여러분들이 소속 학과가 상당히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내려면, 그리고 어떤 조직에 참여 활동을 한다면, 그 조직 내에 있는 집단을 통해서 기여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외대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소속된 학과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을 내면 결과적으로 집단이라는 건 조직 내에 있는 인플로이를
일본식 한자를 써서 종업원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꾸 조직 구성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조직 구성원과 조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3페이지 그림은 그런 것들이에요.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직 내에 있는 그 집단이 구성원들을 매개하는지, 조직과 구성원들을 매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예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독립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집단이 있어요. 자, 집단을 구체적으로 마케팅 부서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마케팅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어요. 그죠? 직무들로 구성된 과업이 있을 텐데, 그럼 예를 들면 뭐 리서치라는 일이 있어요. 리서치. 그죠? 리서치.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이죠. 그 다음에 뭐 광고도 촉진에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영업 관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S도 있고, 뭐 고객 만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볼 때, 이 일을 갖다가 개인이 한다고 해보세요. 개인이. 힘들죠. 리서치도 하고, 프로모션 일도 하고, 영업 관리도 하고, AS도 담당하고, 고객 만족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하고 각각의 독립적인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집단에 모여서. 그죠? 그래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거기 봅시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생성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그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서가 뭐예요? 마케팅 부서 혹은 마케팅 팀, 마케팅 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서인데 인사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그죠? 조직 내에 존재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포멀 그룹, 공식적 다시요. 포멀 그룹이죠. 인포멀은 비공식이고요. 포멀 그룹이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집단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회의를 엄청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부서 회의에 참여해서 이제 신입사원인 경우는 회의록을 많이 작성하실 텐데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업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조직에 있는 각 부서에서 신입사원들에게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록 작성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죠. 요번에 새로운 신상품 출시되는데 어떤 촉진 전략을 펼칠까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하겠지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위기의식 없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전문 지식 없어도. 근데 뭐 하물며 마케팅 팀에 온 사람들은 전문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해결책,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죠?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괜히 썼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별 구성원들의 소속 욕구, 소속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소속 욕구가 뭐예요? 집단이라는 거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게 소속감이잖아요. 소속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과서에다가 이름을 쓸 때 항상 제 과를 이렇게 썼어요. BA 251 이렇게. BA가 뭔지 아시죠?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 그죠?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썼어요. 소속감.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조직명을 쓰죠. 그죠? 한국외대 학교 다닐 때 한국외대 경영학과 251 이렇게 소속감을 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기억나세요?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 기억나시냐고 물어봤는데 셀프 이스팀은 고용되었을 때, 그죠? 고용됐다라는 건 어떤 집단에 속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조직에 있는 어떤 집단에 속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고용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속 욕구라는 거는 왜 충족시키려고 하냐면 사람들을 어떤 내부적인 어떤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아 존중감을 유지시켜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새로운 조직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킨다. 사회화. 이 사회라는 거 배웠죠? 소셜라이제이션. 우리 조직 문화 할 때, 그죠? 사회화 과정. 그래서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프리 어라이벌이라는 거 있었고, 그러니까 조직 들어가기 전에 한번 외부에서 그 조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카운터, 그 다음에 메타폴모시스라고 해서 우리 변용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실제로 조직 문화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것들.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서는 조직의 여러 가지 분위기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조직의 특징을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집단에서 수행해 준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셨을 때 신입생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전체로 이제 신입생 수련회를 하지만 과별로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라는 거는 대학으로 봤을 때 하나의 집단이죠. 대학을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래서 사회화가 어떤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직 분위기 같은 걸 익힐 수도 있고요. 멘토링 같은 경우도, 그죠? 할 수가 있고. 코칭도 이루어질 수 있다. 멘토링이라는 거 아시죠? 멘토와 멘티가 있어서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 조직에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이런 분위기를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멘토링. 코칭은 직무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사회화를 집단 내에서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보실까요? 불안정성, 권력 없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우리가 집단을 이루는 거는 다른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이제 놀러 가던 곳이 여러분들 지금 가시나요? 저희 학교 근처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 30-40분 정도만 차를 타고 가면 신림동이 가까웠는데, 신림동 그러면 순대타운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저희 때는 그게 이제 타운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시장 통해서 순대를 팔았거든요. 그거 먹으러 자주 갔어요. 그거 먹고 친구들과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막 이제 재미있게 다니죠. 그럼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들이 곁에 있으면 막 힘이 나요. 공동체 의식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집단의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생각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한 7명 정도 됐거든요.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시간 보냈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특히 친구가 없으면은 상당히 심심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죠? 같이 있으면 막 힘도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웃 학교 학생들이랑 눈 마주치면 눈싸움도 좀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회 현실에 대한 지각. 자, 사회 현실에 대한 지각은 너무 제가 안 쓰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핸드아웃 보시면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써봅시다. 그러면 사회 현실에 대한 지각. 우리 조직 문화의 역할 중에서 조직 문화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역할 중에 자기가 센스 메이킹 디바이스라고 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집단 구성원들은 일단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성향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집단을 사람들이 이룬다고 하면, 예를 들면 동호회 같은 사람들 보세요. 동호회 같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취미라든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사이클 동호회, 뭐 영화 동호회, 뭐 이런 것들 보면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보는, 그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어떤 분위기 혹은 규범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그룹 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집단 규범. 그러니까 집단 규범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집집마다 있는 가훈 이런 것도 하나의 집단 규범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조기 축구의 규범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하고 건강에 힘쓴다. 그리고 침묵을 도모한다. 이런 게 규범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사한 어떤 특징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어떤 유사한 그런 어떤 유사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조직문화하고 연동시켜서 조직문화의 기능과 연동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부는 마쳐야겠네요. 이어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